자,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강의를 한 다음에 특강 때 우리 이제 고득점 답안 분석을 할 거예요. 이 고득점 답안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즉 합격자 답안만 쓴 게 아니에요. 불합격자 답안의 내용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합격자가 모든 답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거지 안 좋은 답안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합격자가 모든 답안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답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득점 답안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단답형은 일단은 18점 합격 점수에 무조건 20점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논문형은 우리가 이제 45점 합격 점수에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돼요. 자, 이 이상 점수만 맞은 분들 답안을 발췌를 했어요. 그 중에는 내가 합격이 안 됐는데도 답안을 갖고 와 있고 답안을 이제 인용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오늘 특강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먼저 살짝 맛배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론적인 얘기를 꺼내신 분들이 점수가 높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슬러리얼 공법에 대해서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1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복합 집안 효과였어요. 복합 집안 효과. 효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실은 복합 집안 효과는 기초지 막이가 아니에요. 기초, 즉 지지력에 대한 부분의 기초 얘기죠. 막이랑 기초가 같은 부재인가요? 달라요. 막이는 수평 토합에 저항하는 구조물이고요. 기초는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수직 구조물이에요. 완전히 그 성격이 틀리죠, 용도가. 그런데 이거 기초에 하는 얘기를 막이에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 고득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쓸 때 무턱대고 이론을 막무가내로 꺼내는 게 맞느냐? 그 얘기는 좀 위험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나 이런 게 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교의 압축력 거대 작용하는 압축력 모식도가 틀렸어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이 몰라요. 모른다고요. 5초 만에 그걸 평가를 하고요. 또 그분들이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답안을 평가할 때 압축도, 모식도를 이렇게 먼저 그려줘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채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채점 기준은 뭐냐면 그저 대제목하고 분류 정도만 있는 것 갖고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건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틀렸지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오, 멋진데 합격. 만약에 없으면요, 말로만 끓이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적용하는데 주저가 없어야 되고요. 그거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점성토의 연약시반 계량공법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점성토의 전단 특성이요. UU 시험이나 CU 시험이나 CD 시험이나 이런 시험 방법에 대한 모아원을 그릴 거예요. 전단 특성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전단 특성에 대한 어떤 전단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돌이 같나요? 기술자 같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론적인 배경을 자꾸 제시를 하세요. 우리가 배운 거에 이 강의 노트에 다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보십니다. 자, 일단은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를 하고 실무에서의 사례까지 들어가면 고득점이라는 걸 보시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답안을 할 때도 이론적인 배경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참 창피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일링 검토 공식 같은 거 못 쓴다. 그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보일링 검토 방식은 뭐가 있나요? 분류는요? 테르자기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네, 또요. 한계동수 경사법이 있어요. 테르자기 방법은 FS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은 W-에다가 J 해가지고요. 이 힘의 관계로 한 거예요. 이 W는 뭐예요? 네, 우리 이제 수중토의 중량이니까 감마 서브 곱하기 그 다음에 근입계 BT.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우리 상하류의 수두차 델타 H에다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두 손실에 대한 평균값 에버리지 이걸 곱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계동수 경사법은 또 어떻게 구하나요? I분의 IC인데 IC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얘는요 L분의 H예요. 뭐 이런 공식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보일링 했는데 보일링 공식을 모른다. 점수가 별로 안 나오겠죠. 기본적인 검토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나 이론적인 그래프나 어떤 이론에 대한 배경 같은 것들은 준비를 잘 하셨다가 어떻게 한다? 답안에 1페이지에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단답형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오늘 이제 하기 전에 저기 이제 터널부터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 자, 이 부분을 계속 왜 얘기하냐면 터널, 그다음에 도로기랑 터널, 댐, 하천 항만, 댐, 하천까지 했죠.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예열시키는 거예요. 좀 이게 내용이 틀려도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 분류를 계속 연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터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터널 굴착, 보조공법, 기타 있고요. 기타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면 기타에서는 뭐가 있나요? 환기 방제, 균열 누수, 배수, 비배수, 붕괴. 자, 환기하고 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열 누수, 균열과 누수가 있고요. 배수, 비배수,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 하고요. 그 다음에 붕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환기 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죠? 시공중과 공용중이 있어요. 시공 중에 3개, 공용 중에 3개 한번 대보겠습니다. 시공 중에 3개는 뭐가 있나요? 흡인식, 송기식, 배기식. 지금은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니, 종류식이라고 해도 돼요. 틀린 건데 뭐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용 중에는 뭐가 있나요? 종류식, 횡류식, 반응류식이 있어요. 적어도 소요 환기량 공식 정도는 알아야 되겠네요. 피아크식이요. 피아크식. PK, AT예요. PK, AT.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방제에 대해서는 방제 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경소, 소피예요. 경보시설, 소화시설, 소화활동시설, 피난시설, 무정정 전원장치나 여러 가지 서브가 있어요. 기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균열. 균열에 대해서는 균열 모식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요. 바닥부 균열도 있고요. 측벽부 균열도 있고요. 아치부도 있고 천정부도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균열이 뭔가요? 건조수축균열이라고 했죠. 천정부의 종균열하고 측벽부의 수축균열이 있는데 얘네의 공통인자가 건조수축이에요. 건조수축 공식 기억나시나요? 건조수축량, 건조수축 응력이요.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에다가 철근의 단면적에다 콘크리트 단면적을 나눈 게 건조수축 응력이죠. 자꾸 그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끊으셔야 돼요. 중요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누수의 분류는요. 선상이냐, 면상이냐. 그 수량에 따라서 소량이냐, 다량이냐 하는 건데 뭐 지수나 도수, 시트나 쇼크리트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그리실 거예요? 유선방도는 그리셔야죠. 수압도 하고 유선방도는 그릴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 이론이에요. 침투 이론이에요. 자, 그 부분 하고요. 지하수가 라이닝에 침투압을 작용시킨다. 비교표를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붕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막장부, 갱고부, 수직부, 접속부, 뭐 관통부. 자, 우리 막장부의 붕괴 유형 3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널의 북락, 터널의 막장기의 붕괴 유형 3가지가 뭐가 있나요? 무지보 구간, 1차 지보 구간, 콘크리트 라이닝 구간. 자, 무지보 구간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읊어볼까요?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요. 자, 위에 뭐가 있나요? 천정부 파괴, 연약대, 표토층 파괴, 그 다음에요, 막장부 파괴, 그 다음에 벤치부 파괴, 전막장 파괴가 있어요. 왜 얘를 먼저 얘기하죠? 얘가 붕괴 포텐셜이 가장 커요. 붕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적정 지보를 해야 돼요. 지보.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터널은 이 정도로 하고 댐을 가보겠습니다. 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뭘 얘기했죠? 댐에서의 기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댐, 그 다음에 필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댐에서의 댐에서의 기본은 뭐가 있나요? 맨 처음에 고려사항, 그 다음에 요구조건, 그 다음에 이제 유수전환, 기초처리가 있어요. 자, 고려사항 또는 요구조건, 그 다음에 유수전환, 유수에 대한 어떤 전환, 유수전환 방식, 유수에 대한 전환 방식, 그 다음에 기초처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는 뭐라고 했죠? 유수전환이라고 했어요. 이거 유수전환하면은 1페이지 못 쓰실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보일링 공식 같은 거 써야죠. 보일링. 방금 보일링 공식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테르자기한
그 우리가 힘의 자경력 저항력 관계를 하는 테레자기의 공식이 있고요. 또는요. 한계동 수경사식이 있어요. 그거를 유선망까지 그려가면서 하면 더 이쁘겠죠. 그러니까 유선망의 검토, 그 다음에 이제 테레자기 공식 이런 것들을 넣으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검토예요. 꼭 그것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일단은 댐 기초 지반의 요구 조건은 뭐죠? 안정과 차수예요. 각각의 세 가지씩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댐 형식 선정식 고려사항은 뭐가 있나요? 일반과 특수가 있어요. 일반에서는 지시구안. 하여튼 고려사항은 지시구안이에요. 지반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 자, 그 다음에 유수 전환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요. 설계 흐름 한번 볼까요? 키워드는 뭐예요? 설유가 시유? 설유가 시유? 해요. 설계 홍수량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원유를 허용해요. 설계 홍수량이 제염 빈도 홍수량을 쓰기 때문에 원유를 허용해요. 따라서 얘가 뭐가 중요해요? 원유 대응 대책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원유를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막이니까 보일링이나 파이핑 검토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물을 막으면 수소차가 생기니까요. 자,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수전환 방식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예, 체절공, 전류공이 있어요. 가물막이, 물 돌리기. 자, 가물막이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전체절, 부분체절, 단계체절. 각각 하폭과 유량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데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적용성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기초처리. 종류는 뭐가 있나요? 네. 먼저 기초 지반 처리. 그 면 정리하는 거죠. 기초 지반 처리가 있고요. 기초 처리 그라우팅.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자, 기초 처리 그라우팅 6가지 한번 대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실은 이거예요. C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BR이에요. C 3개가 있고 SBR이에요. C가 뭐가 있죠? 커튼 그라우팅, 컨설리데이션 그라우팅, 컨택트 그라우팅. 그 다음에 SBR이 있어요. S는 뭐죠? 슬래시 그라우팅, 블랭킷 그라우팅. R은요, 림 그라우팅이요. 그래서 C 3개 있고요. SBR. 우리 SBR이 저쪽에 있죠. 도로의 포장에서도 SBR 공법이 있죠. 자, 그런 부분 얘기가 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기초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는 우리 콘크리트 댐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댐의 분류, 그 다음에 시공 얘기를 하죠. 자, 콘크리트 댐의 분류는요. 예, 분류는 뭐가 있죠? 형식에 따라 또는 재료에 따라, 시공 방법에 따라. 형식에 따라서는 중공하부, 중공식, 중공중력식, 아치식, 부벽식. 중요한 거는 시공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뭐가 있다? 재래식과 특수식이 있어요. 적어도 RCCD하고 재래식을 비교하거나 ELCM하고 재래식하고 비교하거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ELCM 공법은 핵심이 뭐죠? 추적, 2층 시공 방법이에요. 얘가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층을 추적으로 해서 2층으로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하고요. 자, 필댐 분류는요. 얘는 이제 수화열 얘기 꺼내면 되고요. 자, 필댐의 분류는요. 예,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하면요. 뭐예요? 재료에 따라 또는 형식에 따라, 구조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는 어스 필댐과 락 필댐. 형식 구조는 뭐예요? 불투수층의 위치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벽형, 차수벽형, 균질형. 그래서 신벽형에 대한 코어에 대한 시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코어나 필터 얘기 꺼낼 때 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된다? 다짐 이론을 꺼내야 돼요. 다짐에 대한 점성도 다짐 이론 얘기를 꺼내서 이런 공식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하여튼 다짐에서는 다짐 공식에 대한 이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필댐의 누수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필댐의 누수 경로는 어디가 있죠? 제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필댐의 누수 대책은요. 제체 대책, 집안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는 우리 여수로와 댐 계측이 있어요. 여수로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뭐가 있나요? 접근이 어려운 조도감방.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쇄공이에요. 자, 감쇄공 3가지 종류는요. 예, 정수지형, 플립버킹형, 잠수버킹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류 도수 수심하고 하류 수심하고 비교를 하는데 도수 수심이 낮을 경우에서는 높을 경우에서는 플립버킹형 우리가 공중 사출해서 하는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정수지형, 잠수버킷형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하고요. 하천을 가겠습니다. 하천에서는 기본 수리가 있어요. 이 기본 수리를 왜 얘기하죠?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리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만약에 하수관과 접합 오늘 문제 냈거든요. 하수관과 접합 방식 이런 얘기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언급할 수 있나요? 이게 수류의 기본이에요. 유속이나 아니면 세굴이나 이런 부분의 기본이니까 이 개수로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 접합 방식 할 때 그 내부 흐름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있죠. 있다고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여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수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관련 식이나 또는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련식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연속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이런 것들은 이제 하천 시설물 나올 때 유속, 한계 유속 얘기도 꺼내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도 수준이 전수도 얘기도 꺼내가면서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세요. 그게 중요하죠. 하천 시설물이 이번에 시험 문제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천 시설물 기본 수리, 그 다음에 시설물과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시험 문제는 문제점이 더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어요. 자, 세굴과 홍수다. 세굴, 그 다음에 홍수예요. 또는 도시지 침수죠. 자, 일단은 시설물, 호환, 제방, 수재, 보호, 하상, 유지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제방, 붕괴 원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방의 붕괴 원인은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월세 산후 플러스 치마예요. 근데 가장 많은 건 뭐죠? 1등은 파이핑, 세굴이에요. 2등은요? 원류예요. 중소하천에 대한 원류이니까 원류 대응형 제방 얘기를 꺼내거나 배수통문부의 세굴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좀 집중하고요. 자, 세굴 대책에 뭐가 있나요? 파이핑 대책. 예. 눈이 침침하다. 누수 차단, 누수 처리, 침유선 저하, 침투수 배제 및 저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침투 수력을 저항하느냐, 저하하느냐. 침투 수력 얘기를 먼저 꺼내고 침투 수력을 저항하느냐, 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침투 수력 공식이나 유선만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파이핑 얘기할 때는. 자, 그런 부분을 얘기 꺼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굴의 분류는요. 분류. 시간에 따라, 퇴적에 따라. 퇴적에 따라서는 정적 세굴과 동적 세굴이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는요. 단기 세굴과 장기 세굴이 있어요. 메커니즘 모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세굴 심도 공식은요. 장토국수예요. 장국수, 장기 하상 변량량, 국부 세굴량, 수축 세굴량. 공식까지 알면 더 좋지만 좀 복잡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홍수 보겠습니다. 홍수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침수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유출량 감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하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하천 있고 이제 유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대책이냐 여기 대책이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얘기한 뭐예요? 유출량 감소 대책, 통수능 증대 대책.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홍수 대책이나 도심지 침수 대책은 좌우로 나누는데 어떻게 한다? 홍수 대책은요. 유출량을 감소한다. 즉 유역 대책. 통수능을 증대한다. 즉 뭐예요? 하천 대책이에요. 그래서 얘를 도시 침수에서 뭐라고 한다? 내수 침수 대책, 얘를 외수 침수 대책이라고 부르죠. 자, 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더 일어날 확률이 많나요? 많아요. 아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텍사스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1년 강우량의 3분의 2가 하루에 왔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1년 강우량의 3분의 2가 한 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6, 8, 9월 3개월에 걸쳐서 집중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개월 안에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우 강도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걸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극한 강우다. 뭐 극한 홍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고요. 또 유출량은 굉장히 커졌어요. 즉 불투수층이 많아지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 침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뭘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키워드가요. 저영향 개발이라는 키워드는 뭐죠? 당초에서는
빨리 유출을 시켜요. 빨리 배출을 시킨다. 즉 빨리 배제, 우수를 배제시킨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저영양 개발 기법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수의 배출 시간을 지연시킨다예요. 보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영양 개발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또는요, 유역 단위의 종합 치수 대책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유역이 적어요.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평지면 뭐예요? 유역이 엄청 넓은데 우리는 유역이 좁아요. 왜 그래요? 산지잖아요. 산악지가 70%예요. 그러니까 유역이 굉장히 좁고요. 강우량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한다? 침수의 위험성은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도시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많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이제 토성류 대책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자, 일단은 대책은 뭐가 있다? 먼저 적극적인 대책이 있고요. 소극적인 대책이 있는데 유출량을 감소하느냐 아니면 통수능을 증대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항상 논문을 쓸 때는 결론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떤 결론을 낼 거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항만 가겠습니다. 항만. 자, 항만 하면요. 거기 이제 항만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오늘 공사 시사할 건데, 항만에서는 이제 항만공사의 특수성이 있어요. 공사의 특수성이 있고요. 특수성.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중요 시설물 있죠. 그 다음에 준설 매립이에요. 준설과 매립이다. 근데 이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먼저 얘기해 보면, 얘는 뭐가 제일 잘 나와요? 방파제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 겨울 이때 이맘때면 태풍 오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방파제 얘기를 많이 꺼내죠. 그래서 방파제에 대한 부분 종류하고 특징 주의사항 정도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설 매립은 나왔나요 저번에? 네, 나와요. 전에는 매립을 하면서 환경 영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준설은 뭐냐면 홍수 대책이에요.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 준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요번 시험 문제, 얘도 요번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의 특수성 볼게요. 거기 이제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리적에서는 뭐 한다?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기파조, 기준면은 뭐 쓰느냐, 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조류에서 기준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파에 대한 부분, 조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화학적인 부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염해부식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설물에 대한 염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면은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데이텀 레벨로 본다고 했어요. 민시 레벨이 아니라 데이텀 레벨로 본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류 시설의 종류도 뭐 무량장 같은 거는 데이텀 레벨의 마이너스 4.5 정도가 무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만 시설물의 기준은 뭐예요? 데이텀 레벨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는 거기 뭐라고 됐죠? 상부에서 파가 있고 하부에서도 파가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뭘 그릴 거냐면 여기 이제 풍력 발전 구조물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 발전소가 있고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다. 바람이 불어서 돌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안에 일반적으로 육상 구조물 기초 같은 데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수상 구조물 기초에서 특수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수평력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 뭐가 있죠? 파력. 얘가 파도의 어떤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조류력.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어떻게 된다? 썰물과 민물이 생기니까 조력이 있어요. 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그 다음에 밑에서는 뭐가 있어요? 지진력이에요. 아, 지진력은 땅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육상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맞지만 수상에서 더 커요. 왜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상판과 해상판이 만나면서 얘가 마찰을 일으키는 데가 연안이거든요. 그래서 해안에서 지진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 즉 진앙지하고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해상에 대한 어떤 기초시설물을 하면 뭐한다? 액상화. 그 다음에 구조물 얘기하면 뭐한다? 수평력에 대한 특수한 파력에 대한 안전검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마기구조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파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얘가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파에서는 상부에서 뭐가 있어요? 바람. 하부에서 뭐가 있어요? 지진. 조류는 뭐예요? 우리가 석류차, 조석, 조류, 조차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바람, 조력, 지진력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상부에서는 바람을 뭐 한다?
풍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풍파. 이거는 뭐냐면 그 메커니즘이에요. 풍파에 의한 어떤 작용력에 대한 메커니즘이죠. 자, 풍파가 생기면 뭐예요? 파의 고장 주기가 있어요. 파가 이렇게 있으면 파고, 파장, 파주기가 있죠. 파고, 이 높이, 파장, 이거, 그 다음에 파주기,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파고, 파장, 파주기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된다? 구조물의 파압을 유발을 해요. 이 파의 특성에 따라. 그 파압을 검토해내는 구조물이 뭐예요? 그게 방파제예요. 그러니까 방파제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풍파하고 파의 고장주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부에서는 지진에서 쓰나미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진력에 대한 액상화 이런 얘기를 언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성류차는 뭐예요? 조석, 조류, 조차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뒤채운 구조물의 투수계수의 차이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잔류수위가 생기고요. 그로부터 잔류수압이 생긴다. 따라서 계류시설에서는 뭐 얘기한다? 잔류수압 검토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수압 공식이 밑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수성을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 다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 화학적에서는 염해부식에서 이제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항만공사의 특수성이라는 건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육상 작업하고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되죠? 작업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정조기의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스케줄을 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항만 작업에서의 스케줄 검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워터 레벨에서 하이 워터 레벨에서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쭉 빼가지고 얘를 뭐 한다? 하이 워터 레벨, 그 다음에 민시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워터 레벨, 로우 워터 레벨. 자,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기는 언제예요? 딱 여기 정조기. 자, 정조기인데 뭐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뿐이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이슨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얘가 3시간, 4시간 동안 작업하기 전에 모든 작업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케이슨을 예를 들어서 침소를 시킨다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된다? 먼저 역 스케줄을 짜야죠. 스케줄에 대한 역 스케줄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선박의 정박이 들어가야 돼요. 즉 앵커를 설치하고 닷을 설치해서 선박이 밀리지 않게끔 선체 요동 방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선체 정박이 들어가고요. 정박이 들어가기 전에 또 뭘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수상 운반이 들어가야 돼요. 수상 운반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얘를 들어 올려서 옮겨야 돼요. 즉 뭐 한다? 인양과 그 다음에 이제 진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인양 또는 진수, 여기는 해상 운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를 그 어떤 설비, 빠지나 이런 것들을 정박을 시켜야 되겠죠. 즉 거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체에 대한 어떤 그 함체에 대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역 스케줄을 짜서 이걸 타임 스케줄을 짜야 돼요. 얘는 몇 시간, 얘는 몇 시간, 몇 시간. 즉 인양과 진수는 몇 시간 걸린다. 시간 타임 스케줄을 짜는 거죠. 즉 예를 들면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스케줄을 짜서 여기다가 이제 얘는 뭐 오전 9시서부터 뭐 몇 시까지, 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이걸 시간을 짜서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해상 작업에서는 작업 시간을 그 시간을 못 맞추면 하루를 공쳐야 돼요. 그럼 장비나 이런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작업 스케줄의 검토. 이런 얘기를 1페이지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줄 검토표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 작성 작업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페이지에 쓸 수 있나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슨식 구조물로 방파제를 시공하고자 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을 쓰라. 함체를 한 8개나 10개를 옮길 거예요. 그러면 타임 스케줄을 짜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뭘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항로 준설이나 그 항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함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함체나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흘수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소요 흘수에 대한 검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여굴여수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는데 소요 흘수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로 준설이나 항로 준설 비용에 대한 검토,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항만공사의 특수성은 뭐가 있다?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많다. 그 점을 감안해서 내용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모든 항만공사에서 다 쓸 수 있죠. 방파제가 됐던 안백이 됐던 해상의 기초를 시공하던 해상의 연약지반 처리를 하던 일단은 장비가 해상에 떠야 되니까 작업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니다. 이것도 그릴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타임 스케줄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그려보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높이, 거리, 깊이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일단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자, 이거는 뭐예요? 표면에 대한 염화물량. 표면 염화물량이에요. 염화물량에서 킬로그램 퍼 큐빅메타 스퀘어 센치 또는 큐빅메타.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된다. 얘는 이제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예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제일 높을 때가 13kg 퍼 스퀘어 센치 큐빅 센치 해가지고 얘가 뭐 한다? 비말대. 그 다음에 얘에서는 3일 때 250m.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영해양양 범위라고 불러요. 즉 해양 콘크리트라고 정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해안선으로부터 250m 이내 또는요 표면 염화 물량이 3kg 큐빅메타 이하 이상 일 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죠? 저걸로 부르죠. 해양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양 콘크리트의 범위고요. 자, 이 넘어가면 이제 육상 콘크리트인데 한 얘는 어떻게 된다? 1.5일 때, 반일 때 한 1000m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거리 그래프. 그 다음에 높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대비 간수 또는 해비 간수예요.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염해 부식에 대한 속도가 있고요. 자, 0.03, 0.1, 0.3이에요. 0.03, 네, 그 다음 0.03, 0.03,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3mm per year.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예. 1년에 그 염해 부식 속도죠. 즉, 우리가 얘기하면은 단면에 대한 결손 그 속도예요. 그래서 이만큼 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해비 간수 또는 대비 간수 해서요. 여기는 대기부, 그 다음에 비말대, 그 다음에 간만대, 수중부예요. 얘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대기부는 그냥 산소에 노출돼 있고 한 번도 물에 젖지를 않아요. 여기를 대기부라고 부르죠. 비말대는 뭐냐면 얘가 이제 비말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얘는 이제 간만대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하이 워터 레벨이 되고 로우 워터 레벨이 되겠죠. 얘는 물에 젖었다는 이게 이제 완충지대예요. 근데 비말대는 뭐냐면 하이 워터 레벨에서 그 위 한 0.6m 정도 위 정도 돼요. 그건 뭐냐면 파도가 치면서 포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된다? 염화물의 표면 염화물량도 가장 많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분의 공급도 가장 원활하지. 최악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말대에서 염해 부식 속도가 가장 피크를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다가 어디서 또 높다? 간만대에서 이렇게 높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비말대가 있고요. 간만대는 뭐예요? 물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는데요. 오히려 간만대보다 비말대가 염해 부식 속도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부식 속도가 크니까 비말대에 대한 어떤 염해 부식 대책 얘기를 꺼내겠죠. 비말대에 대해 염화 물량은 얼마?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비말대 하면은 비말대의 어떤 특성, 염화 물량, 염해 부식 속도 얘기를 꺼내고 내구성 관련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되겠죠. 철근 부식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깊이 그래프는 뭐가 있나요? 여기 거기는 없지만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표면 피복에서부터의 두께 또는 이제 심도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염화 물량이 있어요. 염화 물량. 자, 그러면 이제 당초의 염화물 혼입량은 이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 염화물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 철근이 있어요. 철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성화 깊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염해 부식에 대한 어떤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화 깊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x는 a 루트 t 뭐 이렇게 구해서 염화 물량의 이동에 따라서 염해 부식이 된다. 얘는 뭐예요? 깊이 그래프, 높이 그래프, 거리 그래프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염해 이거는 실은 내구성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구성, 비말대. 자, 그 정도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어떤 내구성 또는 염해 부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 1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
즉 염해부식에 대한 이론 또는 속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시설물 가겠습니다. 시설물과 그다음에 준설 매립.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항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작업 조건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대형이에요, 소형이에요? 대부분 대형이에요. 근데 대형이면 어떻게 해요? 소요 홀수가 안 나와요. 배 바닥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안 바닥에 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 홀수, 우리가 이제 어떤 항만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면 항로를 먼저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항로 계획을 한 다음에 그 항로에다 뭐 한다? 수심 측량을 해요.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요. 내가 사용하려는 선박을 결정을 한 다음에 소요 홀수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최소 준설 심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먼저 사전 조사하고 측량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준설 물량, 항로 준설비도 검토를 해야 되지. 만약에 항로 준설비가 너무 나오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 장비를 쓰면은 항로 준설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형 장비를 쓰면 공사 속도는 빠른데 항로 준설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럼 경제성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상 크레인을 뭐 3,000톤 거를 쓸 거냐, 5,000톤 거를 쓸 거냐, 이런 결정은 뭐예요? 그 작업에 대한 어떤 비용과도 관련돼 있죠. 즉 항로 준설비가 더 들어가고 공기를 단축시킬 거냐, 아니면 항로 준설비를 좀 들이면서도 공기를 좀 단축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 반대로 좀 늦게 가더라도 항로 준설을 안 할 거냐, 이런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만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홀수 뭐 그런 것도 1페이지에 그릴 수도 있겠네요. 조금 이따가 이제 여굴과 엿에 나올 때 그 계획수심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수심에서 소요홀수 같은 것들을 1페이지에 쓸 수 있겠죠. 즉 항만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소요홀수의 확보, 검토 이런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시설물 보겠습니다. 시설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험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많이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뭐 한다? 써보시는 거죠. 계속 써보는 거예요. 다 빽빽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을 잡고 1페이지에 뭐 들어갈 거다, 3페이지에 어떤 사례를 쓸 거다, 이렇게 해서 대제목 잡거나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죠. 그리고 이 무렵에서는 뭐도 중요해요? 이 손하기 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살살 파지를 하면서 써내려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다?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계류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모식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항만시설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배대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얘가 계류시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파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를 외곽시설. 그 다음에 배가 와서 왔다가 이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면 배가 와가지고 선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있죠. 이걸 외곽시설, 우리가 수역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있다? 계류시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시설, 그 다음에 수역시설로 나눌 수 있죠. 자, 일단은 분류만 간단하게 보면 계류시설은 뭐가 있다? 주계류와 보조계류 시설이 있고요. 안벽식과 잔교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곽시설은요. 조사파,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이 있어요. 외곽에 한다. 항외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역시설은 뭐예요? 항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하고요. 선회장, 배를 돌리는 시설이에요. 진입을 하고 돌린다. 그래서 수역시설은 뭐다? 항로하고 선회장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항만의 시설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방파제에서 대부분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시설물 중에서 우리 먼저 계류시설부터 보겠습니다. 계류시설. 일단 한번 볼게요. 계류시설은 뭐예요? 배대는 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뭐예요? 막이 구조물이에요. 막이 구조물. 얘가 뭐냐면 흙막이 구조물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널말뚝식으로 해서 널말뚝을 한 다음에 여기다 흙을 채우고 예를 들어서 앵커 같은 거 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댄다라는 정박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계류 시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예요? 안정 조건, 불안전 시기 대책. 안정 조건에 대해서는 전도, 지지력, 활동에 대한 검토 얘기 끄면 돼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옹벽 같은 걸 그렸을 때 안정 조건은 전도, 지지력, 활동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죠? 얘를 전단파기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된다면 얘가 W하고 X가 저항 모멘트, 활동 모멘트는 뭔가요? 여기 이렇게 해서 PAY예요. PA가 있고 3분의 1 하고요. 이게 Y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저항 모멘트하고 활동 모멘트인데, 활동 모멘트 드라이브인데 저항 모멘트는 뭐예요? W, X. 그 다음에 활동 모멘트는요? PA, Y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교롭게 우리가 이제 단위 최적중 여기 이제 상지하중 있으면 상지하중 검토를 더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상지하중을 더 넣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상지하중에 대한 부분에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에다 뭔가 시설물을 얹히면 얘가 전도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고성토 있죠. 옹벽, 보강통벽 붕괴됐잖아요. 그게 붕괴된 특수 조건이 뭐가 있죠? 그 최상단에 상지하중이 커요. 이 도로를 만들 때 도로 맨 마지막에 노견부에다가 얘가 이제 그 차량이 밖으로 떨어지지 못하게끔 이제 배리어를 설치했죠. 충격 어떤 방지 시설을 설치했어요.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했는데 얘가 너무 육중해요.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보강통벽이 붕괴된 원인을 찾으니까 뭐예요? 최상단에 상지하중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단부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집안이 뒤체험이 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수압이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고성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이 마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상지하중, 최상부의 상지하중에 대한 검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율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안전율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옹벽에서 뭐예요? 최상부의 상지하중은 가볍게 하는 거죠. 없거나. 그게 기본이에요. 설계의 기본.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옹벽 붕괴 관련돼서 보강통벽을 낼 거예요. 분명히 낼 거예요. 보강토의 붕괴 원인 및 대책을 하라면 최근에 어떤 얘기를 꺼내요? 이 상지하중에 대한 부분이 컸다. 여기에 이렇게 이게 옹벽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다 뒤치형을 한 다음에 도로가 지나갔는데 여기에 이 상지하중이 최상단에 컸다. 따라서 이 상지하중에 따른 전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고성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상지하중에 대한 최상단에 대한 상지압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걸 작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기중심이 위에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어질 것 같잖아요. 약간만 수직도가 약간만 배부름 상태가 와도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보강통벽 자체가 배부름 현상이 생기는 변형을 허용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전도로.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인데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TV 출연해서 얘기하려면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해지겠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거운 거 위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그죠? 넘어가는데 이게 저성토 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고성토는 위험하죠. 예,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다시 그래서 마기용에서는 계류시설은 뭐냐면 흙마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토압에 저항하는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뭐예요? 계류시설에 작용하는 토압, 안전검토 이런 거 기본 아닌가요? 기본이죠. 다른 건 못 써요. 물론 계류시설에 대해서 고려사항, 조사사항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선정절차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없네요. 선정절차를 쓰라. 고려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마기 유형으로 접근해서 계류시설에 만약에 널말뚝식 암벽에 작용하는 토압, 그 다음에 안정조건에 대한 검토에서 공식 쓰세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얘기를 한다? 기본 얘기를 꺼내세요. 기본 이론, 기본서에 있는 실리는 얘기, 토압 이론, 아니면 뭐 토질민 역학에서 나오는 이론, 콘크리트에서의 어떤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을 꺼낸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류시설은 일단은 뭐예요? 흙마기 시설이구나. 따라서 흙마기 시설에서는 작용하는 토압이나 또는 안전검토가 중요하구나. 특히나 고성토로 얘는 직립이 돼 있어서 높은 구조물이에요.
수심이 있고 거기다 100까지 띄우려면 얘가 저성토가 아니에요. 무량장 같이 예를 들어서 한 DL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레벨이 한 4.5m나 3에서 5m 그 정도 수준 되면은 얘는 저성토거든요. 이런 거는 전도 위험성은 작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계류 시설은 뭐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심 고려해서 100까지 띄워야 되니까 불에까지 검토해서 100까지 띄워야 되니까 고성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류 시설은 뭐가 문제예요? 전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검토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상제하중이라는 게 붙어요. 하역을 하고 뭐라고 하면 거기 장비나 설비나 이런 게 붙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 정박 시설 같은 데서는 뭐예요? 크레인도 거기다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도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계류시설에서요. 거기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방금 꺼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류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계류시설에 대한 어떤 조건 검토 얘기하는 거죠. 검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얘기해요. 종류가 나왔으니까 특성을 얘기한다. 자, 종류는 뭐가 있나요? 주계류가 있고, 주계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계류시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조계류시설은 뭐냐면, 팬더하고 볼라드예요. 팬더. 그 다음에 볼라드. 이게 팬더하고 볼라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계류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타이어 붙이잖아요. 방충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무재를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 이제 중공구조물을 내서 이렇게 고무재를 하잖아요. 이런 거 붙여놓는다고요. 그럼 얘가 선박에 가서 선박도 선체도 보호하고 얘도 벽체도 보호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팬더, 방충제. 방충제라고 부르고요. 즉 충격을 저감시키는 방충제고요. 볼라드는 뭐예요? 여기 이제 선박의 고정시설이죠.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직주형이 있고 곡주형이 있다. 즉 배, 선박의 정박시설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보조계류, 팬더, 볼라드 이런 얘기를 하죠. 직주냐 곡주냐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주계류예요. 주계류는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거리에 따라 또는 형식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리에 따라서는 수심 얘기하는 거예요. 연안에서부터 항외로 쫙 빠져가면서 점점 수심이 깊어집니다. 다 어떻게 외운다? 물 한 잔 도 이렇게 외우는 거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도. 자, 무량장, 암벽, 잔교식, 돌핀, 그 다음에 싱글 포인트 모어링, 그 다음에 더블 포인트 모어링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수심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안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해안 수역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물 한 잔도 하는 거고요. 형식에 따라서는 뭐 한다? 여기 두 개, 암벽식, 벽체식이 있고요. 암벽식, 그 다음에 잔교식이 있어요. 교량식.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벽식이고 얘는 교량식이에요. 잔교식. 이렇게 돼 있죠. 자, 암벽식은 이제 벽체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널말뚝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파일이나 H 파일 토리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널말뚝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중력식이 있어요. 콘크리트 중력식. 자, 널말뚝식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식이 있다. 중력식은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콘크리트 블럭식. 그 다음에 케이슨식 구조물이 있어요. 그 채우는 구조물. 블럭식은 현타예요? 기성이에요? 기성이고, 케이슨식은요? 현타 구조물이죠. 현장 타설을 한다는 거예요. 현타냐 기성이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럭식은 또 다시 어떻게 나눈다? 내부에 뭐를 채우냐에 따라서 솔리드와 셀룰러가 있는데, 솔리드는 뭐예요? 수평 저항력은 크지만 수화율이나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중력이 커요. 부등 치마에 문제가 있고, 셀룰러는 가볍지만은 수평 저항성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셀룰러와 솔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교식은 뭐냐면 교량이에요. 잔교식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고정 벽체가 있죠. 즉, 그 고정식의 벽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을 보면 교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 부속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부 구조, 하부 구조, 말뚝을 하고요. 부속 장치는 뭐예요? 여기 신축기음이 있죠. 신축기음. 교자 장치는 신축기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얘가 잔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연결 구조, 부속 장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정식 벽체가 있죠. 이걸 잔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잔교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상부 구조 형식에 따라. 그럼 뭘로 할 수 있어요? 잔교는? 상부 구조 형식에 따라 고정식이냐? 부채식이냐? 고정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부채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잔교예요. 부채식이. 부잔교. 뜬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예, 부잔교가 있고요. 예, 지워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잔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부 구조의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직항식이냐, 상식이냐, 복합식이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따진다면 상부 구조의 형식에 따라 또는 하부 구조의 기초의 기초 형식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부 구조는 고정식과 부유식, 그 다음에 하부식은요 상식과 직항식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정도로 얘기해서 강간말뚝의 부식 대책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분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모식도가 있죠. 잔교식하고 거기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97페이지 제일 하단부 거기 보시면 이제 잔교식하고 케이슨식하고 어떤 이제 모식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모식도를 그리시면서 내용을 쓸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어떤 시공 주안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살짝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조건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옹벽에서의 안정 조건은 뭐죠? 안정 조건은 내적, 외적이에요. 내적, 외적. 자, 내적 안정 조건은 뭐가 있나요? 네, 외적 안정 조건은요. 얘는 뭐가 있죠? 전도, 지지력, 활동. 활동도 원호 활동과 평면 활동이 있어요. 원호 활동과 평면 활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원호 활동은 이렇게 나는 거고요. 평면 활동은 여기서 밀리는 거죠. 밀린다. 그래서 원호 활동, 평면 활동이 있어요. 자, 내적은 뭐가 있나요? 얘는 균열, 열화, 배근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보강통벽이면요. 전도 지지력 활동인데 얘는 뭐가 있다? 인말과 파단에 대한 안전 검토가 있어요. 그죠? 얘가 뽑히느냐, 끊어지느냐.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특수한 조건이 또 있다고 했어요. 내적에서는 뭐가 있어요? 잔류 수압을 별도로 검토해야 되고요. 외적에서는요, 소요 수심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그 옹벽의 안정 조건 플러스 뭐 한다? 내적에서는 뭘 더 검토해요? 잔류 수압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잔류 수압이 편수압이니까 옹벽의 전도나 활동의 위험 요소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뭘 또 검토해야 된다? 소요 수심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요 수심을 확보한다는 건 다른 의미도 있는 게 옹벽화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얘를 자립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잔류수압. 잔류수압은 거기 어항 및 항만의 설계 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일반은 얼마요? 하이워터 레벨, 우리가 얘기하는 잔류가 위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하이워터 레벨과 로우워터 레벨의 차이를 델타 H라고 봤을 때 일반 구조물은 얼마로 본다고 해요? 어항 및 항만 기준에서는요. 3분의 1에서 3분의 2 델타 H로 본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럭은요. 블럭식은 투수 개수가 크겠죠. 얘가 따박따박 올렸으니까 얘가 물이 이음부에서 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봐요? 제일 낮은 수준으로 봐요. 3분의 1 델타 H로 보고요. 콘크리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케이슨 구조물은요. 케이스는 얘 반 정도로 봐요. 얼마로 본다? 2분의 1 델타 H로 본다. 그래서 잔류 수압에 검토하죠. 보수적으로 어떻게 봐요? 제일 높은 수준으로 봐요. 보통 3분의 2 델타 H.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에 거의 육박하게 잔류 수압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자, 소요 수심에 대해서는 그 배 제어 중량 톤수에 따라서 하는데 몇 메타라고 하나요? 거기 보니까 11, 12, 13m. 10m보다는 높네요. 소요 수심이. 그러면 물에서 잠겨가지고 그 바닥까지, 그 밑바닥까지 10m로 간다면 이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더블 정도는 돼요. 15에서 20m는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성통가요? 그죠? 그럼 안정에 취약한가요? 취약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계류실에서는 뭐예요? 전도 안전 검토는 기본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강성벽체를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안정성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잔류수압 검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이 올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1페이지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설계 기준. 그냥 써요? 이렇게 쓸 거예요. 어항 및 항만 설계 기준. 가로치고 2025년. 아님 말고요. 2023년이 아마 최종 개정판일걸요? 하여튼 그렇게 쓴다. 왜요?
약간 전문성 있게 좀 구체적으로 쓰면 점수가 높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그 현수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현수교에서는 거도의 압축력이 작용해야 안 해요? 설계상으로는 압축력이 작용 안 하는 무광성이에요. 그 압축력이 작용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저번에 배웠던 어떤 사장교에 대한 압축력 그 분포들을 딱 보고 그거를 딱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딱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번 시험 망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안 망쳤어요. 그분들이 그걸 몰라요. 채점자들은 어떤 것만 보냐면 대제목하고 분류만 줘요. 출제자가 그 양식도 어떻게 해요? 양식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양식이 이렇게 한 장이 있는데 A4 한 장이에요. 거기다 단답형 논문형을 한 장씩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페이지가 정보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냐? 김재권. 너 소속 어디냐? 어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뭐? 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문제 참고 서적은 뭐냐? 이런 거 하면은 3분의 1페이지가 빠져요. A4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채점 그 점수표를 해요. 개요는 3점, 뭐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내용을 채우는데 그럼 뭐예요? 2분의 1페이지 정도 분량에다가 내용을 빡빡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뭘 쓰냐면 대제목하고 분류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토성류 대책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논문용으로 내면 1번 개요, 2번 뭐, 3번 종류, 대책시설의 종류에서 4가지, 5가지 이거 쓰고 분류만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 그래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들어간다? 대제목하고 분류만 들어가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딱 그거 받으면 어때요? 깝깝합니다. 이거 보고 채점을 하려면. 그런데 모식도나 그래프가 화려하네요. 그럼 뭐예요? 일단 점수를 주겠죠. 그 모식도나 그래프는 맞나 틀리나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를걸요? 공부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모른다고요. 이 압축력도가 이게 맞나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렸다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날라리처럼 막 그려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틀려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는 거죠. 5초 룰이라고 했어요. 5초. 그거 공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공단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는데 평가할 때 얼마 정도 걸려야 하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다 했더니 맥시멈이 5초라는 거예요. 장당. 그럼 5초 내에 내가 그거를 이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공식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먹히겠죠. 말로 글씨를 빽빽하게 쓰면요. 5초 내에 그걸 볼 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론이나 이런 걸 잘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잘 먹혀요. 어학 및 학만 설계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뭐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소유 수집과 그 부분을 얘기해서 그거는 1페이지에 우리 이제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기 이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불식 구조체인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고정식 구조물의 케이스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성. 자, 첫 번째는 거기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원래는 부채식 경막 구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2가지의 어떤 특성을 함께 쓴 이두저도 아닌 잡종, 우리가 얘기하면 그 혼종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강콘크리트 복합구조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강재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강판으로 해서 그걸 거푸집과 철근 대용으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고유동 콘크리트를 치면은 철근이 빠지고 거푸집이 빠지면서 강콘크리트 복합구조체가 되죠. 그러면 슬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이브리드 재료, 즉 하이브리드 케이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케이슨이 부채식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케이슨으로 뭘 할 수 있다? 부채식 경막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하이브리드 케이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채식 구조, 즉 부잔교가 됐던 간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교가 됐던 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 부채식 구조에서는 가장 장점은 뭘까요?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기초공사비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초라고 얘기하면 기초는 뭐가 있죠? 기초 준설, 기초 집안 처리, 기초 사석공 3개가 들어가요. 기초 준설하면 준설 운반 매립.
그 다음에 기초 처리하면은 지치고 탈다. 지수, 치환, 고결, 탈수, 다짐. 기초 사석공 하면 사석, 투하공과 고르기공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레벨링을 딱 한 다음에 구조물을 얻는 건데 그게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식 구조물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기초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요? 정원성이에요. 얘가 밀린다는 거죠. 조류에서 수평력이 작용하고 파력에 의해서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으로 얘기하면 선체 동요, 정원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동요, 요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원성 확보 방안이 중요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하이브리드 케이슨의 내용을 보시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구 시장 적용, 원리,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부채식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예, 원리는 어떻게 해요? 부채식 경막 구조로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적하역 장비, 계류, 위치 제어 시스템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장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 처리 비용이 적고 대수심에 적당하면서 대형 선박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단점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염해부식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정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얘는 뭐가 문제다? 동요, 즉 정원성 확보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얘기 꺼낼 수 있다는 거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식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원성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은 별도 대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케이슨 말고 케이슨식 구조물 보겠습니다. 케이슨식 구조물. 잘 안 써지네요. 케이슨식 구조물은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케이슨 방파제나 암벽으로 케이슨이 나오면 얘는 뭐예요? 막이에요, 막이. 막이의 정의가 뭐죠? 수평 토합에 저항하는 구조물이에요. 전도 지지력 활동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해요. 기초는 뭐예요? 케이슨 기초는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력이 중요해요. 부등 치마량, 지지력. 치마량과 지지력 하니까 지내력하고 부등 치마량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교량 기초로 케이슨 기초를 시공하고자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라 하면 뭐예요? 지지력 얘기 꺼내고 치마량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근데 케이슨 함체를 가지고 암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뭐예요? 그러면은 토합 얘기하고 안정 조건 얘기를 꺼내야 돼요. 수평력에 저항하는 구조물이니까. 이거는 케이스는 뭐예요?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공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순서가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진수, 운반, 매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얘는 실은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나오지만 케이슨 진수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슨의 시공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와요. 뭐가 있다? 630과 수상공이 있죠. 630을 뭐라고 한다? 구체공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기초공이라고 불러요. 자, 구체공은 어떻게 하나요? 맨 처음에 접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체를 만들어서 1단, 2단을 만들고 옮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제작, 진수, 운반, 거치 한 다음에 속채움해야 되겠죠. 저속상, 저반, 속채움, 상식 콘크리트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수를 물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운반, 해상 운반을 한 다음에 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속채움을 하죠. 속채움을 해서 저속상, 속채움에서 저반, 속채움, 상식 콘크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뒤채움을 해서 뒤채움 사석, 필터석, 토사공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수상은 이제 기초공인데 기초공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뭐 한다? 기초, 준설공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처리공, 처리공 하고요. 그 다음에요. 기초 사석공으로 가요. 기초 사석공. 얘네들은 각각 이제 분류를 놔주자면 얘는 뭐예요? 준설, 운반, 매립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해상 구조물의 기초 시공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종류 특징 주의사항 써야겠죠. 자, 준설, 운반, 매립. 준설선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하고요. 뭐 매립을 한다. 자, 기초 처리공은요. 얘는 지치고 탈다. 지수, 치환, 고결, 탈수, 다짐이요. 고결, 탈수, 다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사석공은요. 사석 투하공과 사석 고르기공이 있어요. 사석 투하공 하고 사석 고르기공.
보통 이제 인력으로 고르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수중 백호가 있어서 장비로 수중으로도 하죠. 그래서 여성토를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양 같은 데서는 연약 지반이라서 얘가 부등치마가 생기니까 여성토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상은 기초 준설공 어떻게 파느냐, 기초 처리공 어떻게 기초를 보강하느냐, 그다음에 기초 사석공 사석 마운드를 올린 다음에 구조물을 얹히죠. 자, 그런 부분 할 수 있고요. 자, 진수는 거기 이제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함체를 들어서 물에 빠뜨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거 수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진수, 물에 진입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진수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진수공법에서는 뭐 한다?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진수를 먼저 하기 전에 작업 준비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공.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자, 이제 이게 함체가 있으면 함체를 그냥 들면은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들면 여기에 이제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여기가 깨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들리면서 깨져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는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얘를 뭐냐면 여기 조금구를 설치해요. 조금구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현수식으로 달아매요. 달아매고요. 여기에 이제 들고리라는 걸 해서 얘가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들고리가 있어서 그래서 들고리를 설치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이 강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제 여기 이제 강판이 돼 있으면 얘를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이걸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해서 여기 후크가 있어요. 후크. 그래서 이게 후크가 있고, 근데 훅 블럭이 있어요. 훅 블럭이 있고요. 훅 블럭, 후크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달아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작업을 하면 이제 콘크리트를 나중에 거기다가 채우든지 잡석을 채울 거 아니에요. 채우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여기 추락 방지 시설이나 아니면 여기 안전 난간, 낙하 방지 시설이나 추락 방지 시설을 해야 돼요. 즉 안전 시설이 있죠. 안전 시설이 있는데 얘는 뭐 낙하 방지 시설, 그다음에 추락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난간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어떻게 된다? 이 배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끝내 있어야 돼요. 배는 딱 오자마자 바로 걸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 스케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정조기 3시간에서 4시간 맞추려면 배가 오자마자 걸고 나가야지. 이거 걸라고 딱 했는데 잠깐 뭐 우리 들고리 안 됐어요. 이딴 소리 못 해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에 만약에 케이슨의 진수 얘기하면 뭐예요? 작업 스케줄을 검토를 하고 작업 전 준비공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공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들고리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조금구 연결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와이어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와이어의 각도나 이런 길이나 이런 것들 용량을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추락방지 시설이나 낙하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은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상에다 얹어놓은 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파도 치는데 그 낙하방지 시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붙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뭐예요? 작업 전 준비공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해상 작업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이제 공사지 같은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 작전이랑 똑같대요. 한 치의 오차가 생기면은 그게 망한대요. 그리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진대요. 그래서 그 작업 스케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군사작전하고 똑같죠. 그래서 항만공사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진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진수 작업 전 준비공이라는 게 있죠. 어떤 가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먼저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들고리 설치를 해서 들고리 개수나 들고리에 대한 그 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해야 되죠. 예를 들면 들고리를 설치를 하는데 얘가 이제 매립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앵커에 대한 어떤 이 깊이나 이런 것들이 하중에 하나의 와이어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 계산해서 매립 깊이나 얘 사이즈 두께도 결정을 해놔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행여나 들다가 뽑혀지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리 설치하고 조금구 설치하고 와이어하고 얘 와이어에 대한 어떤 용량 결정하고 각도, 설치 각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다 한 다음에 안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진수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뭐예요? 체결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양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요. 후진해요. 그 다음에 돌려요. 선회해요. 그 다음에요. 얘를 내리죠. 침설을 해요. 그 다음에 뚜껑 덮어요. 월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반잠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깡통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얘를 완전히 들고는 못 움직여요. 너무 무거우니까 전도가 되니까 반은 충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상 운반을 들어가요. 그러면 진수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격벽 안에다가 물을 충수를 시키고 이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배를 침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가 원류가 생겨가지고 가라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진수라고 하면은 얘를 밑으로 내려서 충수시키고 뚜껑까지 덮는 것까지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운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진수 작업 시 주의사항 하면 전중가 있어요. 전에는 뭐예요? 작업 전 준비공. 중에는 뭐예요? 인양. 그 다음에 뒤로 해서 후퇴. 그 다음에 선회, 침수까지 하는 거고요. 후에서는 뭐예요? 그 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원류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뒤에 보호 캡 같은 보호시설 같은 것들을 하는 거, 그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이게 진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수 작업은 어떻게 해요? 그 작업 스케줄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얘가 제일 더디돼요. 들어서 뭐 물 넣고 뭐 하고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본 작업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이클 타임을 맞추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수 작업은 뭐예요? 가장 더디되고 가장 위험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나온다? 설치보다는 진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진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용을 작업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얘가 이제 먼저 들어오려면 뭐예요? 항로 준설부터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들어오는데 배가 걸리네요. 벌써 그것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로 준설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먼저 체결을 하고 인양을 한 다음에 후진을 하고 선회를 한 다음에 하역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수를 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순서가 있다. 라는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진수는 뭐가 있어요?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해상 크레인의 용량에 따라서 설악고, 3호, 삼성호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얘는 선지죠. 선지. 갑자기 선지국이 생각이 나네요. 그 선지. 자, 선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방법. 선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건선거, 부선거, 싱크로 리프트예요. 이 선박 자체가 제작장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다음에 침수시켜서 반잠수시켜서 떠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지형직물은 뭐가 있다? 경사로나 사상진수가 있어요. 경사로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고정시설에다 묶어놓은 다음에 그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딱 끊으면은 옆으로 가가지고 침수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거 하다가 넘어갔다면서요. 그거 경사로 진수. 그런 거.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진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오래 걸려요.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운반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해서 직접 운반은 운반선을 이용하는 거, 빠지선. 간접 운반은 예인선을 이용하는 거, 터그보트예요. 그러니까 보트를 끌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수 운반하고요. 이제 거치가 있죠. 거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해상 크레인이죠. 아니면은 위에서는 앵커를 들고 밑에서는 윈치로 내려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 윈치와 앵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상 크레인에 대한 어떤 인양 능력 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몇 톤짜리 크레인을 쓸 거냐 하는 그 인양 능력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웃리치, 즉 이 팔 길이가 길어지면은 인양 능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반 반력하고 어떤 이제 그 케이슨에 대한 부분에서 지반 반력과 케이슨 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케이슨 폭이 크면 아무래도 지반 반력은 적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진수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항로 준서는 뭐 더 할 나위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